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부터는 유체 유동의 미분관계식, 즉 미분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는 적분을 한 적분관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에서는 뭐 3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진 않지만 이 미분 방정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의 엄밀해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사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부터 가속도 벡터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주게 되면 속도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 벡터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는 시간에 대한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물론 위치 벡터가 벡터 양이기 때문에 이 스칼라 양 세 개로 x 방향의 값, 그리고 y 방향의 값, z 방향의 값 이렇게 세 개의 스칼라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 벡터나 가속도 벡터도 마찬가지죠. 전부 어, 벡터양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성분값으로 각각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속도 벡터도 마찬가지죠. 가속도 벡터도 똑같이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속도 벡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UVW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UVW는 시간만의 펑션이 아니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값이 됩니다. 이 전체 유체 덩어리 자체가 어, 그냥 고체처럼 똑같이 이제 움직일 것 같으면 위치에 대한 펑션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체 유동은 어, 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속도 분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같은 속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속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 벡터는 위치만의 펑션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만의 펑션도 아닙니다. 위치와 시간의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즉 x, y, z 방향의 값인 UVW가 x, y, z, and t의 펑션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위치만의 펑션도 아니고 시간만의 펑션도 아니고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이 UVW를 각각 시간에 대한 미분을 취하면 AX, AY, AG, 즉 X 방향의 가속도, Y 방향의 가속도, Z 방향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위치와 XYZ로 주어지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인데요. 그레디언트는 어떤 스칼라 양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칼라의 x 방향의 미분값이 x 방향의 성분이 되고요. y 방향의 미분값이 y 방향의 성분, z 방향의 미분값이 z 방향의 값이 됩니다. 온도 분포가 주어졌다면 x 방향의 그레디언트하고
y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다를 수 있겠죠. 즉, 만약에 요 아래쪽에 전부 같은 온도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고 위쪽에 같은 온도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진다면 요 방향, 이걸 x 방향이라고 그러면 x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없습니다.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겠죠. 라운드 x분 i, 라운드 t 값은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y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반드시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의 온도가 0이고 위쪽의 온도가 1로 주어졌다면 이 사이에서는 온도 그레디언트가 반드시 생기게 되죠. 저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값은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량이 스칼라일지라도 그 값의 그레디언트는 벡터 값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벡터로 이제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답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속도는 만약에 이제 시간에 대한 펑션으로 이제 주어진다면 그냥 dt분의 dr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미분을 캐피탈 D, 즉 대문자 D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R 벡터를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그런 값이 되는데요. 미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속도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 이 속도 벡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치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요 중에 이 x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 방향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x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캐피탈 D, 즉 머터리얼 데리버티브를 취한 건 어떤 관점에서의 미분을 구하고자 하느냐면은 라그랜지안 관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위치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0이겠죠. 없는 게 아니라 0이겠죠. 0.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고정된 위치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정된 위치가 아니죠. 고정된 위치가 아니고 이 고정된 물질에 대해서 머터리얼 데리버티브잖아요. 그 고정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계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입자와 유체 덩어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 관측자에 의해서 관찰된 그 미분값이 바로 이 캐피탈 DT분의 D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Y 방향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는데요. 요 Y는 이 유체 덩어리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Y 값이에요. 움직이는 Y 값입니다. Z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속력입니다. 속력을 루트 x 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y 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유체가 차지하는 영역에서 유효하겠죠. 유효하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과 위치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는 값이 바로 속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연속체라고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연속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1장에서 드렸고요. 연속체라고 보고 더구나 미분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속도 자체가 x, y, g, t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도 자체가 x, y, g, t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t에 대한 미분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고전에 이제 잠깐 이 가속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가속도는 역시 이 머터리얼 데리버티브 속도에 대한 머터리얼 데리버티브로 이제 주어져 있고요. x 방향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x 방향의 가속도가 되고 y 방향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y 방향의 속도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y-방향의 가속도예요. z-방향의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z-방향의 속도인 w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z-방향의 가속도가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똑같으니까요. 요 x-방향의 가속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x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주어지죠. 속도가 x, y, z, t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고 그걸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다는 값이 되겠습니다. 머터리얼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요 u를 일단 u가 t만의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요. t만의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XYG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체인룰에 의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일단 미분을 해주겠죠. 이게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X방향의 가속도예요. 그리고 U가 T만의 펑션이 아니라 X에 대한 펑션으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X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x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펑션도 되기 때문에요. u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y를 다시 t에 미분한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건 델타 y, 델타 t가 이제 약분이 돼서 dt분의 du를 나타내긴 해요. 쉽게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원은 결국 dt분의 du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t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x도 영향을 줄 수 있고 y도 영향을 줄 수 있고 z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dt분의 dx는 우리가 앞에서 u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dt분의 dy는 v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dt분의 dg는 w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dt분의 dx, dt분의 dy, dt분의 dz 대신에 u, v, w를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입하겠다. 그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요 식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t분의 du 대신에 u가 들어왔죠. dt분의 dy 대신에 v y방향 속도가 같고요. dt분의 dg가 w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u가 있죠. 여기 u가 있죠. 여기 u가 있죠. 여기 u가 있어요. 요 u는 뭘 의미하냐면은 미분하고자 하는 그 값을 나타내요. u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취하기를 원해서는 까만색으로 표시된 u는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값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u가 하나 더 있죠. 여기 u가 하나 더 있어요. 요 u는 미분하고자 하는 그 u가 아닙니다. 어떤 u냐면은 이 체인룰에 의해서 나타난 dt분의 dx에 의해서 나타나는 u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값이 u가 아니라 다른 값이라면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u는 전부 달라지게 되는 그 값을 나타냅니다. v에 대한 미분을 취하자면 요 u 대신에 전부 v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w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을 구하려면 요 u 자리에 전부 w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온도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자면 dT분의 d 캐피탈 T는 요 U 자리에 전부 T가 들어가게 돼요. T가. 근데 요 U는 요 U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인 룰에 의해서 나타낸 dT분의 dx예요. 요 V는 뭐냐면 여기 V가 두 개가 있지만 요 V는 무슨 V냐면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V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취하는데 y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dt분의 dy에서 나타나는 V예요. 출신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오퍼레이터 캐피탈 DT분의 캐피탈 D를 나타내는 건 이 UVW가 다 포함된, 이 빨간색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미분하고자 하는 값은 이 까만색 자리에 이렇게 적어줄 뿐이에요. W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첫 번째 값은 뭐냐면 고정된 위치에서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요 위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U가 커진다든지 V가 커진다든지 W가 커진다든지 온도가 커진다든지 프레셔가 커진다든지 고정된 요 위치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은 일단 U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 위치하고 요 위치하고는 U가 달라요. 요 위치에서는 U가 1이었는데 요 위치에서는 U가 2예요. 그럼 이 유체 덩어리가 여기로 흘러가게 되면 요 위치에서는 1이었는데 요 위치로 가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이 유체 덩어리 입장에서는 가속이 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속이 되는 거. U가 있고 U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구배가 있다면, U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유체 덩어리는 시간에 대해서 U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V가 있고 이게 Y 방향이라고 생각합시다. Y 방향으로 속도가 있고요. Y 방향으로 속도가 있고 그리고 Y 방향으로 U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U가 1이고 여기는 U가 2예요. 근데 V가 이쪽으로 있어. V가 1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체 덩어리 여기로 갈 거잖아요. 근데 U가 여기에서는 1이었죠. 근데 여기로 가면 U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 방향의 속도가 있고 Y 방향의 구배가 있으면 이 유체 덩어리는 속도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W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요 부분들이 전부 이 캐피탈 DT분의 D라는 오퍼레이터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세 개 항은 속도가 있고 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나타나는 그 값인데요. 그걸 이제 하나의 벡터 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U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요게 U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와 속도 벡터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값이 바로 이 컨벡션 텀이에요. 속도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 방향으로 속도 성분. 그렇죠? 속도 방향 성분으로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가지게 되는 가속도란 이야기. 마찬가지죠. V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값들은 전부 로컬 엑셀레이션. 그 포인트에서 속도가 지금 시간에 속도가 1이었다가 1초 지난 다음에 속도가 이 포인트에 2가 됐어요. 그럼 가속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체 덩어리는.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속도 성분이 있고 이 방향으로 속도의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한 그게 U가 되든 V가 되든 W가 되든 프레셔가 되든 템퍼리처가 되든 아니면은 농도를 나타내는 컨센트레이션이 되든 그런 값들의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 방향으로 속도 벡터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이 유체 덩어리는 그 방향, 유체 덩어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 혹은 온도가 증가하는 거, 압력이 증가하는 거, 농도가 증가하는 값들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바로 컨벡션 텀입니다. 컨벡션 텀. 로컬 엑셀레이션, 컨벡티브 엑셀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국소 가속도, 국부 가속도, 요건 이제 대류 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형식으로 적으면, 이 벡터 형식으로 적은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벡터를 머터리얼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로컬 엑셀레이션하고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x, y, g 각각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벡터 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똑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항은 물론 로컬 엑셀레이션, 두 번째 항은 속도 벡터가 있고 이 속도 벡터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는 아닌데요. x 방향 가속도를 나타낼 때는 x 방향의 그레디언트와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의 속도 성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속도 성분 속도 방향의 말하자면은 속도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컨벡티브 엑셀레이션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스테디하다,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즉 로컬 엑셀레이션이 0일 때 우리는 스테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체 덩어리들은 유동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체 유동이 있음에 따라서 엑셀레이션을 이제 느낄 수 있지만 국부적으로 로컬리 만약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항상 속도가 1이고 여기서는 항상 속도가 2라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유체 덩어리는 엑셀레이션이 되겠죠. 엑셀레이션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스테디하다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위치에서의 그 속도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값은 0이 스테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은 여기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아니죠. 유체 덩어리가 가지게 되는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즐이 있으면 당연히 노즐 근처에서는 뭐 스테디하다고 하더라도 노즐 근처에서는 빠른 속도를 갖게 될 거고요. 후류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면 유체 덩어리들은 속도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속도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 요 연산자가 뭐냐면 바로 이런 값들을 이제 나타내는 연산자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가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요 값이죠. 요 값입니다. 어떤 스칼라 값이면 스칼라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속도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입니다. 벡터라고 하면 세 방향의 값을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X방향 성분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레디언트에다가 속도 벡터의 와의 이너 프로덕트가 X방향의 성분이 되고 Y방향에 대한 어떤 그레디언트에다가 속도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그게 Y방향 성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역삼각형은 X방향으로는 X방향의 미분값, Y방향으로는 Y방향의 미분값, Z방향으로는 Z방향의 미분값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 DT분의 D, 그러니까 대문자로 적은 이 DT분의 D는 머터리얼 데리버티브 혹은
실질 미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국소 변화율하고 대류 변화율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떤 관점이냐면은 바로 이 물질 미분의 값을 나타내는 라그랭지안 관점에서의 값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에 대한 물질 미분을 취한다면 요 앞에는 이제 속도에 대한 물질 미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유체 덩어리를 따라가면서 취하는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뿐 아니라 다른 값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력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구성된 위치에서 압력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첫 번째 값입니다. 첫 번째. 로컬 데리버티브가 되겠죠. 그리고 x 방향으로 압력이 달라져요. 이게 x 방향인데 여기서는 압력이 10kPa입니다. 여기 20kPa. 근데 x 방향 속도가 있어요. x 방향 속도가 없으면은 압력 변화를 유체 덩어리가 느낄 리가 없죠. 이 압력 구배가 있는 쪽으로 안 움직이는데 압력 변화를 느낄 이유가 없죠. 근데 압력 변화가 요 방향으로 있고 유체 덩어리가 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x 방향으로 속도가 있고 x 방향으로 압력 구배가 있다면 이 유체 덩어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반드시 압력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y 방향, z 방향도 똑 마찬가지예요. y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y 방향으로 압력 변화가 있다면 유체 덩어리는 당연히 압력 변화를 느끼게 되겠죠. z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다 쓸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프레셔에 대해서 우리가 머터리얼 데리버티브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건 아주 개념적이죠. 압력에 대한 압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은 올려량 관점에서 라그란지안 관점에서 압력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표현한 거거든요. 올려량 관점에서는 그 미분값은 요 값밖에 없어요. 라운드 P, 라운드 T밖에. 이건 어떤 관점에서 적으냐면은 전부 올려량 관점에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그란지안 관점에서의 압력에 대한 시간 미분을 올려량 관점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변수 Q에 대해서 머터리얼 데리버티브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즉 라그란지안 관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은 전부 뭐냐면 올려량 관점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요렇게 올려량 관점으로. 이거하고 요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플러스 적은 거고 요건 벡터 형식으로 적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Q에 대한 머터리얼 데리버티브, 즉 라그란지안 관점에서의 미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오일러량 관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다가 컨벡티브 변화율 데리버티브를 더해주면 머터리얼 데리버티브, 즉 라그란지안 관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 적분관계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분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그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이 좌변에 오는 값은 뭐냐면 이 로우가 뭐였어요? 로우.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에요. 이 첫 번째 항이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작은 부피 DV를 잡고 이 시스템 중에서 작은 부피 DV를 잡고요. 이 DV가 갖고 있는 질량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피에다가 DV라는 부피에다가 density, rho를 곱해주면 바로
이 작은 부피가 갖고 있는 질량이 되겠죠. 로 곱하기 dv라는 질량이 돼.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바로 요 안에 있는 요 dv는 이제 t에 대한 미분값이 0이니까요. 결국 로하고 dv 중에서 미분을 취하는 값은 로밖에 없죠. dv를 로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v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요 로 곱하기 dv에 대한 미분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변수에 대한 미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 값들을 전부 컨트롤 볼륨 전체에 걸쳐서 더해준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뭐냐?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올르량 관점에서의 질량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값은 뭐냐면 컨벡, 컨벡션이 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값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두 번째 항입니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작은 면적 ds를 잡고요. 그 면적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혹은 나가는 질량들을 표현한 게 뭐냐면 요 값이에요.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 나가는 건 플러스로 이제 표현한 게 바로 요 값입니다. 그걸 1차원 출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4장에서는 이런 적분관계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분관계식을 사용하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처음에 적분관계식을 생각했을 때 그 작게 잡은 dv 부피를 갖고 있는 그 아주 작은 부피를 갖고 있는 그만큼을 컨트롤 볼륨 전체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dv라고 했던 이 값이 컨트롤 볼륨 전체란 이야기예요. 컨트롤 볼륨 전체가 요 dv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dv가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dv에 대해서 값을 구하고 전체에 대해서 그 값들을 전부 더해주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요. 4장에서는 뭐냐면 그 dv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컨트롤 볼륨 전체가 이제 dv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 dv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dv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컨트롤 볼륨이었다면 dx 곱하기 dy 곱하기 dg로 그냥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 대신에 그냥 요걸 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1차원 출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게 dx, dy, dg라는 작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웃, 인이 전부 몇 개가 있었겠어요? 뭐 전부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전부 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인하고 아웃이 전부 몇 개냐면 6개가 되겠죠. 이건 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6개의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값들을 여기 다시 적어주겠다는 이야기. 우리 여기까지가 3장에서 했던 어프로치죠. 4장에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요 컨트롤 볼륨에 관해서 전부 더해줘야 되는데 요 컨트롤 볼륨이 작은 부피 dv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인테그럴 할 필요가 없죠. 다 더해줄 필요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의 컨트롤 볼륨을 나타낸다고 요게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요 6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값들을 우리가 구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속도와 그러니까 속도를 u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단면적을 곱해주면 요 단면적을 dy dg가 되겠죠. dy dg를 곱해주면 요 면이 얼마나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 요 부피를 나타내게 돼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부피를 나타내게 돼요. 거기다가 density를 곱해주니까 뭘 나타내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 값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이 부피에다가 지금 요건 이제 나타낸 게 단위 시간당 요 컨트롤 볼륨이 얼마나 질량이 변하냐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요 값이죠. 요 값은 요 면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질량이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면도 마찬가지죠. 요걸 이제 로유가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dx만큼 떨어져 있으면 요만큼이 바뀌겠죠. 라운드 x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로유만큼 단위 길이당 변하는 변화율이 되겠죠. 거기다 길이인 dx를 곱해주게 되면 델타 로유, 요 면하고 요 면 사이에 로 곱하기 u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전체가 뭘 나타내게 되냐면 요 면에서의 로 곱하기 u를 나타내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du dy를 곱해주게 되면 요 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질량을 나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y 방향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y 곱하기 dx dg를 해주면 단위 시간당 들어온 부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density를 곱해주게 되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속도 벡터하고 이 노멀 벡터, 나가는 벡터를 생각해 주면 요건 이제 나가는 값이고 요건 들어온 값이에요. u가 플러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건 들어온 값이고 요건 나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값은 플러스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요 세 값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 점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6개의 값을 더하고 빼주게 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 값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 u 곱하기 dy dg, 로 v 곱하기 dx dg, 로 w 곱하기 dx dy는 전부 없어질 값이에요.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전부 더하고 빼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요 값들만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요 값들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dx 곱하기 dy dg가 이제 곱해지고, 여기도 두 번째 항에서도 dx dy dg가 곱해지고, 세 번째에도 dx dy dg가 곱해지게 돼요. 자, 출신 성분은 다 다릅니다. x 방향에 대해서는 요 dx와 요 dx가 요 값과 요 값이 곱해져서 dx가 곱해져서 이 dx만큼 차이 날 때 로 곱하기 u가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지 구하기 위해서 곱해진 값이 바로 dx입니다. dy dg는 요 단면적을 나타내요. 그래야 플럭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dx dg도 마찬가지예요. 요 dx dg는 요 단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로 곱하기 v에다가 이 면적을 곱해줘야 우리가 질량 플럭스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dy는 출신 성분이 다르죠. 이 값에다가 dy를 곱해줘서 이 dy만큼 차이 날 때 이 두 면 사이에 로 곱하기 v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dy를 곱해준 거예요. 이 g의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dx, dy, dg가 다 그냥 세 항에 전부 똑같이 곱해져 있지만 요 dx하고 요 dy, 요 dg는 다른 dx, dy, dg들하고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 요 첫 번째 항에서도 dx, dy, dg가 있고요. 이 두 번째 항, 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전부 더하면 요걸 이제 전부 얘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좀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전부 더하면 요렇게 세 값이 남게 돼요. 세 값이 남게 되고 그 세 항도 전부 dx, dy, dg가 전부 곱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항에도 전부 dx, dy, dg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dx, dy, dg를 나눠주게 되면 요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국소 변화율, 밀도의 국소 변화율이 되고요. 요건 질량 플럭스에 대해서 때문에 생기는 이 컨벡티브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값을 좀 더 보기 쉬운 벡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원통 좌표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원통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XYZ 코디네이터 대신에 R 세타 G 코디네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Y분의 X가 되죠. 그리고 Z는 그대로 Z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좌표겠죠. 이런 좌표. 이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 게 세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이 축을 따라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Z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R 세타 G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에 대한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를 취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Z 방향으로는 이제 동일하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R 방향으로는 이렇게 되고 세타 방향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두 번째 값인데요. 이 세타는 차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차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R을 곱해서 쓸 때만 요 길이 보이시죠? 요만큼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나머지 값들은 dr이나 dg 같은 것들은 전부 길이를 갖죠. 근데 d세타는 길이 차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r을 곱해줘야만 요 길이를 구해서 요게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이 연속 방정식을 이 원통 좌표계에서 적으면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 압축성 유동이라면 이 방정식 XYZ 코디네이터에서 만약에 정상 상태라면 뭐 그게 사실 압축성이든 비압축성이든 상관없이 정상 상태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다시 봅시다. 요 값에서 요 값에서 정상 상태라면 요 값이 0이라는 게 정상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로유 더하기 뭐 이런 값들이 바로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으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R 세타 G 코디네이터, 즉 원통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0인 것, 로컬 엑셀레이션이 0인 걸 우리는 그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값들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게 되면, 즉 비압축성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이 로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다 변하지 않는 게 비압축성 유동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되는 건 아주 당연하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 0이 되는 건 아주 당연하고, 거기다가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로유에서 이 로는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는 이 미분규 앞으로 쓸 수 있어요. 혹은 요걸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으로 생각을 해서 x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고 u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고 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로우는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변의 로우를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쉬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다이버전스죠. 결국 우리 공학 수학 시간에 잘 배웠을 생각이 듭니다. 속도에 대한 다이버전스죠. 속도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질량 보존식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표현한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은 다 드렸어요.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심플하게. 그리고 이 원동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로가 전부 콘스탄트하기 때문에 미분교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양변에 로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식은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원통 좌표계를 표현한 질량 보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이 값, 요 값이 과연 압축성인지 비압축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 값이에요. 요 값은 로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니까 먼저 로를 미분해 주고 u는 미분 안 해주고 곱해주고 요렇게 이제 어, 두 개의 곱으로 돼 있을 때는 요렇게 이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압축성이라면 density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라면 요 값이 이 값에 비해서 훨씬 작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로의 변화가 이 값에 비해서 훨씬 작을 거라는 이야기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비압축성이라면 잘 압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로가 있는 놈, 로가 있는 놈끼리 모아주고요. 그리고 u가 있는 놈, u가 있는 놈끼리 모아주면 u는 이제 속도 하고 이제 요 앞에서 이제 u로 이제 대표를 하긴 했지만 어, 여기 y 방향으로 또 v가 있고 z 방향으로 w가 있으니까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u분의 델타 u 대신에 v분의 델타 v를 사용해도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속력을 나타내는 값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y 방향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v가 들어있고요. z에 대해서는 w가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뭐 무리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나타내는 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로가 있는데 델타 로가 얼마나 변하느냐. 우변에 있는 것은 원래 속도 v가 있는데 얼마나 속도가 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라면 로가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속도가 변함에 따라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변하고요. 그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단위 속도당 속도의 변화요. 단위 밀도당 밀도의 변화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만한바를 생각을 할 때요. 예, 요렇게 요단 페이지에 나오나요? 요렇게 이 음속을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면 음속을 어떻게 디파인 했냐면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p의 루트를 취한 값을 음속이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속에 대해서 이 델타 p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로 대신에 아, 델타 p 나누기 알파의 제곱, a의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이 델타 p하고 델타 v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미분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그 베르노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기 델타 v 대신에 요 값을 그 델타 p 나누기 로 곱하기 v를 여기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양변에 이제 델타 p가 다 있죠. 다 있고 로도 양변에 다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뭘 나타내게 되냐면은 알파 제곱분의 v 제곱이 만한바의 제곱을 나타내는데 이게 1보다 훨씬 작다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면 비합축성이라면
비합축성이라면 알파 제곱분의 v 제곱이 1보다 훨씬 작아야만 되는구나. 훨씬 작아야만 요 값보다 요 값이 훨씬 크구나. 뭐 크다기보다는 요 값에 비해서 요 값이 훨씬 작아서 무시할 만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난 바가 1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마하난 바의 제곱이 한 오다 정도 작으면 1보다 한 오다 정도 작으면 0.1 정도 되잖아요. 0.1 정도보다 작으면 우리가 비합축성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한 오더 정도 작으니까요. 그럼 마하난바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0.3보다 작으면 마하난바의 제곱은 0.1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하난바가 0.3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합숙성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 훨씬 작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난바가 0.3보다 작으면 공기의 경우에는 초속 100m/s이에요.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3.6km. 시속 시속 360km 정도 돼요. 시속 360km 정도 되니까요. 유현진 선수가 공을 빠르게 던져도 시속 15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KTX가 빠르게 달린다고 그래도 상업적인 운전 속도가 시속 300k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60km, 시속 360km 정도면 엄청나게 사실은 빠른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버스를 타더라도 대충 110km, 시속 110km 정도밖에, 마하난바 0.1밖에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마하난바가 0.3 정도 되는 시속 360km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빠르기까지도 전부 우리는 비합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유동의 경우에는 공기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그 유체 자체는 압축성 유체죠. 공기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근데 웬만한 공기 유동들은 전부 비압축성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윙 주위에서 생기는 유동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압축성 유동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자동차 주위에 생기는 KTX 주위에 생기는 유동 뭐 그다음에 선박 주위에 생기는 유동 전부 비압축성 유동이에요. 뭐 아무리 빨라도 360km 시속 360km가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경주용 자동차 같으면 이제 좀 더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뭐 에어포일을 단다든지 뭐 그런 에어포일 근처에서 유동을 해석한다든지 이러면 압축성 유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속 360km, 초속 100m 이 정도는 전부 비압축성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압축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압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고체역학 시간에 최적탄성계수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E로 표현을 했었고요. 벌크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적탄성계수였죠. 그게 뭘 나타내냐면은 요 물질에다가 델타 P를 가해줍니다. 델타 P. 델타 P가 양수면 델타 V가 음수겠죠. 그러니까 쭈그러들겠죠, 부피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건 전체 기호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델타 P라는 압력을 가해줬을 때 이 물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바로 분모에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있던 그 부피 자체가 크면 클수록 델타 P를 가해줬을 때 델타 V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델타 V로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델타 V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위 부피당 델타 V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즉 V분의 델타 V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2배가 됐을 때는 같은 압력을 가해줬을 때 부피가 2배였다면 당연히 델타 V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피가 얼마나 크냐에 상관없이 이 델타 P에 대한 영향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이 V분의 델타 V 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은 왜 붙는다고? 델타 P가 양의 값을 가해줬을 때 델타 V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벌크 모듈러스가 양수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여기 분모에 음의 값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덴시티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로 곱하기 V가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 값 자체는 콘스탄트 하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V 곱하기 델타 V가 마이너스 로 분의 델타 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요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값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분모는 지금 차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V분의 델타 V도 부피분의 부피, 로분의 델타 로도 밀도분의 밀도예요. 그래서 부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E는 델타 P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이 압력과 같은 차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기는 물에 비해서 10,000배 정도 잘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에 물하고 같은 델타 P를 가해주면 이 델타 V가 같은 부피라면 델타 V가 10,000배 정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분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요 전체 값은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물이 10,000배 정도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그 정도로 10,000배 정도 이제 공기가 더 잘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성을 이제 무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워러 해머, 그러니까 수격 현상 같은 거는 이 압축성을 고려해야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격 현상에 대해서는 압축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 공기 유동에서는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하남바가 0.3 이하일 때는 압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델타 로분의 델타 P가 뭘 우리가 의미를 했냐면 요거죠. 델타 로분의 델타 P의 제곱이 음속의 음속의 어, 음속의 제곱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델타 로분의 델타 P의 루트를 취한 값이 음속을 의미했습니다.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러니까 이 2에다가 로를 나눠준 값이 바로 이 델타 로분의 델타 P,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음속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